네,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금융자산으로서의 NF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7년 말에 크립토키티가 등장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처음으로 이제 NFT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크립토키티에 의해서 ERC721이라는 표준이 정립되게 됩니다. 이 표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NFT라는 것이 과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종의 약속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약속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NFT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좀 제약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좀 일반화되는데 힘듦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립토키티를 만들었었던 데퍼랩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준을 정리를 했고요. 그 이래로는 이 표준에 맞춰서 NFT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다양한 NFT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가 최초의 NFT 마켓플레이스이고요. 최근에는 뭐 웨리블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 슈퍼레어, 뭐 메이커스 플레이스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그러니까 뭐 NFT 스페이스에 이베이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선 탄생을 했고 다양한 NFT들을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슈퍼웨어나 파운데이션 등등의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들의 경우에는 다분히 좀 아트 작품에 포커스가 된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아트 작품을 파는데 그 아트 작품을 뭐 월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산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구매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그에 걸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뭔가 또 갤러리의 느낌을 주는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2017년, 2018년, 특히 2018년으로 되돌아가면요. 당시에는 게임형 NFT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NFT의 대중화에 있어서 게이밍 쪽이 굉장히 필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게이밍을 시작으로 다양한 NFT들의 장르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런 뭔가 결과물로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마이크립토 히어로스라는 일본에서 최초로 나온 NFT 프로젝트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핫하죠. 지금 벌써 그 이번 2021년 그 누적 거래량이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프로젝티드 레베뉴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조 이상의 레베뉴를 벌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엑시가 1조 이상을 벌게 되면 한국에서는 뭐 린지 M에 거의 버금가는 매출을 이제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그 게임형 NFT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는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형 프로젝트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맵이 디센트럴랜드를 이제 공중에서 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더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또 새롭게 나온 이런 메타버스 프로젝트들도 점점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매했었던 다양한 NFT들도 이 위에 올릴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중에 또 크립토 복셀이라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어떤 한 갤러리를 구매를 하고 그 갤러리에 제 다양한 작품들을 올려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또 활용되는 메타버스도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크립토 아트가 굉장히 많이 대세였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펑크라고 해서 소위 이 영역에서는 크립토 네이티브 또는 OG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뜻인데요. 그 오리지널 갱스터인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NFT 프로젝트가 크립토 펑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억에서 2억 정도, 가장 싼 게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비싼 것들은 뭐 이제 10억, 20억 이상에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더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옥션 하우스에서도 이제는 이런 크립토 펑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미스터 미상이라고 해서 한국 최초의 크립토 아티스트시죠. 뭐 슈퍼 레어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나오는 작품마다 전부 다 완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클레이튼에서 함께한 이제 클립에서 진행했었던 클립 드랍스에서도 작품을 선보이셨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이제 과연 NFT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NFT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 도대체 NFT는 뭐고 왜 사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NFT를 샀을 때는 이더의 활용처를 좀 찾던 중에 호기심에 사보고 구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과거 2017년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열심히 샀었고, 그 이후에는 이더리움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많았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크립토키티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했었던 거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NFT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되게 다양한 또 뭐랄까 담론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무한한 디지털 세상에 유한성을 부여했다라는 코멘트도 있고,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진정 메타버스를 위한 초석이라는 표현들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다라는 측면이 가장 좀 이해되기 쉽고 제가 평소에도 많이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명백한 나의 자산이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거듭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진명왕의 집행검, 그 NC 소유의 것이죠. 플레이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속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주체인데, 반면에 NFT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는 내 명의의 자산이라는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 뜻은 이게 내 명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뭘 하든 그거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NFT를 보냄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자산으로서 제가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진명의 집행검을 가지고선 뭐 전당포에 가서 이걸 맡기고 뭐 돈을 빌린다던가 하는 건 불가능하겠으나, 반면에 NFT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담보로 돈을 빌린다던가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어쩌면 초기 유저들에게는 NFT는 자산 증식 옵션이 붙은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라고 여겼을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NFT를 금융자산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장르별로 다양한 성격의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들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더 드려드릴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NFT 프로젝트들에서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또 최근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굉장히 또 많이 뜨고 있는 영역이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임용 NFT들이 다시금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은 엑스 인피니티가 또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웨이브의 시작을 알렸고요.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다마고치를 시작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엑스 인피니티 그 엑시를 3마리를 분양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그 3마리를 가지고선 되게 다양한 이제 전략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VE라고 하는 것과 PVP라고 해서 이제 player to play 플레이어 이렇게 게임을 그 배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그 배틀에서 이기게 되면은 SLP라는 토큰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SLP 토큰은 어떤 2마리의 엑시를 브리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 교배 과정에서 SLP를 소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SLP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게임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우리가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하죠.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게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관광업이 많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뭔가 이제 뭐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엑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나라들의 경우에는 뭐 평균 그 노동자 임금이 약 한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사이일 텐데요. 엑스 인피니티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SLP나 뭐 여기서 또 다른 토큰인 AXS라는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더욱이나 굉장히 이윤 추구를 하기 좋은 상황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엑시의 자산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큰의 가격도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엑시 한 마리를 사는 데 있어서 한 달치 월급을 이렇게 부어야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그리고 또 뭐 친척들까지 같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뭐 엑시를 산다던가 하는 현상들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생긴 재밌는 요소가 엑시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이런 브리딩을 해서 열심히 이제 새로운 엑시들을 이제 탄생을 시키고 이제 그 엑시들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한테 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쁘게 잘 포장을 해서 그걸 스칼라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의 장학재단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장학재단에서부터 이 엑시를 장학생들한테 빌려준다. 그리고 그 장학생들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트위터나 디스코드나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 스컬러들이 이 스컬러십에 레주메를 막 제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일주일에는 총 몇 시간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인터넷 환경은 어떻게 되고, 나는 게임을 할 때는 뭐 모바일로 게임을 한다,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으로 게임 플레이를 한다, 그 다음 일주일에 타겟하는 SLP 토큰은 한 몇 개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내가 왜 도대체 이 스칼러십에 들어가서 이 게임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담아서 레주메를 막 스칼러십 매니저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칼러십 매니저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칼러들을 뽑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NFT 3개, 엑시 3마리를 빌려줌으로써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현상이 이제 또 다시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나게 막 유저 트래픽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정체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생태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렌탈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진입장벽이 또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엑시 스칼러십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했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렌탈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태계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필두로 해서 필리핀에는 스칼러십 매니저가 실제 지역 단위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칼러십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방과 후 활동처럼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토큰을 어떻게 현금화시키는지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SLP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 벌추얼 세상에서의 게임 플레이가 아니라 실제 현실 세상에서도 같이 되게 끈끈한 뭔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저의 리텐션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 게임 플레이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심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의 엑시 인피니티의 지금 1조 거래량을 또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엑시의 스칼러십이라는 게 굉장히 또 유명해지면서 이걸 또 시작으로 YGG라는 일드 게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다오, 그 투자 조직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 투자 조직에서는 전략적으로 되게 다양한 엑시들을 브리딩을 하고, 그렇게 브리딩한 엑시들을 더 많은 스칼러십들한테 이렇게 뭔가 빌려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YGG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를 실제 만들어냈고요.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뭐 2주의 단위로 SLP를 수금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50억 이상을 그렇게 그 엑시 스컬러들에 의해서 벌어진 SLP에 뭐 약 한 20% 정도를 떼가요. 그랬을 때 그 돈만 하더라도 뭐 이제 수십억 가까이를 매월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YGG가 자체 토큰을 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큰은 다양한 스컬러들을 아우르는 인덱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에 만들어질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그거를 당겨온,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부 투자자들은 그런 YGG 토큰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스칼러십들에 투자해서 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뭔가 방식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토큰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벌써 이제 그 토큰의 토탈 마켓 캡으로 봤었을 때는 한 5조에서 1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인기도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새로운 또 투자의 방식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NFT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도 유동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화 비율을 하면은 실제 제가 NFT를 팔려고 NFT를 내놨을 때 실제 이제 팔리는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라고 봤었을 때 그 비율이 아직까지 굉장히 낮고요. 그나마 높은 게 메타버스형 NFT들 또는 엑시 인피니티의 이런 엑시들,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크립토 아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크립토 아트 작품을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손바뀜이 안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역시나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도 우리가 아트를 산다고 했었을 때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 집에 걸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사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뭔가 플리핑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의 관점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뭐 트위터의 프로필로서 그냥 평생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엑시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까지 올라가는 현상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동성이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제 자금이 NFT에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NFT 기반의 담보대출 서비스도 이렇게 출연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NFTFi라고 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NFT 랜딩 프로토콜이고요. 저희 NFT뱅크의 대표적인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NFTFi에는
저희 NFT 뱅크의 가치평가 모델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NFT 파이는 적정한 LTV를 산출을 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런 NFT의 유동화의 불편함과 레버리지 투자의 수요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디파이의 개념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동성이 낮은 NFT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쉽게 좀 더 유동성을 올리는 이런 작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하나의 값이 너무 비싸게 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걸 프랙셔널 오너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분할 소유권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가장 비슷한 컨셉으로는 부동산의 리츠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하나의 부동산을 잘게 이제 쪼개서 여러 명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이런 크립토 펑크 좀비인데요. 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이제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의 좀비를 10,000개로 쪼개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샤즈의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NFT 다오 또는 NFT 펀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시작은 웨일이라는 다오가 시작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플레이젤 다오, 플라밍고, 다양한 NFT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다오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플레이저 다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다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다오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투자의 비이클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자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파운데이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비딩 워가 시작을 했어요. 어떤 한 작품에 대해서 어떤 두 사람이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막 비딩을 걸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NFT를 사기 위해서 더 높은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제 막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큰 자산가였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리더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딩 워에서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뭔가 비딩 워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2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비딩 워를 포기한 듯 싶었어요. 포기한 듯 싶었고, 돈이 많았던 그 웨일이 결국에는 이 작품을 사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같이 컴피티션 하던 그 중에 한 명이 그 트위터에 재밌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작품을 내가 사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살 사람들 지금 모여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같이 이제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는 그 다오의 이름을 갖고선 다시 비딩워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결국엔 그 다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오가 그 NFT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오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여기에 투입을 한 금액, 그 자본금만큼, 비율만큼 프랙셔널 오너십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그 비딩워에서 아까 웨이리아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이 다오에 소속이 되게 돼서 결국에는 그 본인조차도 다오의 멤버로서 프랙션 오너십을 받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오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하나의 비이클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고, 굉장히 쉽게 이런 구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오가 굉장히 또 대세고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또 오가고 있는데요. 네, 쭉쭉쭉 지나가서 이런 NFT와 어떤 NFT 담보와 다마고치 형식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한 이런 아베거치라는 NFT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디파이와 이제 NFT를 섞은 형태의 NFT 프로젝트입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문적인 NFT 컬렉팅과 투자를 위한 다오들이 또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었던 플라밍고 다오, 그 다음에 일드길드 게임즈라고 해서 스칼러십을 이렇게 기반으로 한 다오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한다오라고 해서 한국 최초의 다오고요. 최근에는 메타
서울이라는 굉장히 큰 NFT 이벤트를 열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었고 전 세계의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과 뭐 투자자들,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빌딩하고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고 앞으로 매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한다오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다오들이 또 많이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는 메타펄스라고 해서 과거에 그 뭐 한 700억, 800억에 다다른 가격으로 NFT를 구매를 해서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고요. 특히 이제 다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2013, 2014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다오가 시작되었으나 굉장히 또 우울한 또 한때를 보냈었고요. 그러나 이제 또다시 이제 NFT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다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점점 더 이 영향력과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구심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경제 생태계에는 다양한 다오도 있고 다양한 NFT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한 아트 작품들도 이곳에서 디스플레이 되면서 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NFT 세상에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